일본, 아시아 최강국이라 믿었던 그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달려왔던 경제대국.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쟁자 앞에서 속절없이 밀려나고 있다는 경악스러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마저 배우러 찾아가는 그곳의 혁신 기술. 심지어 중국까지 탐내하는 첨단 시스템이 기존 강자를 완전히 제압해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새로운 강자의 등장. 판도를 뒤바꾼 놀라운 역전 드라마. 그 현장 속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보고서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의 클릭이 제작진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본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토 유키코라고 합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서 탐사 보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와세다 대학교 정경학부를 졸업하고 국제정치와 언론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NHK에 입사해서 8년간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지키는 보도 업무에 매진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다뤄온 국제분쟁 및 외교 사안만 해도 200여 건에 달합니다. 좌우 위다우 영토 갈등부터 쿠릴 4개 선 문제까지 굵직한 현안들을 모두 취재해온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 8년 커리어가 한순간에 뿌리째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견고하다고 믿어왔던 일본의 전통적 자부심이 한 방에 산산조각 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쿄 긴자 한복판에 자리한 마츠모토 스시. 4대째 이어져 내려온 이 명가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45년 외길을 걸어온 이토 겐지 대장님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말을 잃어버리셨던 겁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짓고 계시던 대장님이 갑자기 중얼거리기 시작하셨어요. 늘 해오시던 대로 하셨는데 결과물이 전혀 달랐던 거죠. 밥알의 질감이 유난히 쫄깃했고 은근한 단맛이 배어나오는 데다 윤기마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각각의 쌀알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45년 동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오신 과정인데 이런 결과는 처음이셨다고 하더군요. 이토 대장님의 동공이 서서히 확대되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셨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그분을 엄습한 것 같았습니다. 오늘 어떤 쌀을 썼나요? 부엌 담당 직원을 급히 불러들이신 대장님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조리 담당자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떨리는 음성으로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본산 납품이 지연되어서 부득이하게 한국산으로 대체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심장 박동이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한국산, 그것도 어떤 한국산인지 확인해 보니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경기 임금님표. 조선 왕조 500년 역사 동안 왕실에만 진상되던 바로 그 쌀이었습니다. 이천 여주안성 일대에서 생산되는 그 유명한 경기미 말이에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번개에 맞은 듯한 충격이었어요.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도 경기미는 일본 내지 쌀보다 품질이 우수해서 대량으로 일본으로 반출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경기미가 일본 쌀을 압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토 대장님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지셨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시더니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45년 동안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대장님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절망감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여겨왔던 일본 쌀이 조선 임금의 수라상에 올랐던 그 쌀 앞에서 말을 잇지 못하시고 고개를 떨어뜨리셨어요. 다시 한번 밥을 떠서 천천히 음미해 보시더니 결국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 정도 품질은 생전 처음 경험해 봅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요.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손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밥이 유별나게 맛있네요. 역시 마츠모토. 이런 실력이 있으셨군요. 칭찬이 끊이지 않았어요. 25년 단골 손님은 눈을 반짝이며 물어보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훌륭한 쌀을 사용하게 되신 거예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경기미 특유의 탄력성과 감칠맛, 그리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깔끔한 뒷맛이 일본 쌀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보존되어 온 그 맛의 비밀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카메라 촬영을 중단하고 잠시 화장실로 몸을 피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어요. 이게 현실이란 말인가? 경제대국 3위라는 타이틀을 자랑하던 일본이 정작 가장 기초가 되는 곡물에서 한국에게 완전히 뒤처져 있다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조선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경김이라는 점이 충격을 배가시켰어요. 아시아 농업기술의 선봉장이라고 자부해왔는데 실상은 정반대였구나.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도 경기미를 탐냈던 일본이 여전히 한국 쌀 앞에서 무력하게 무릎 꿇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토 대장님이 마지막으로 내뱉으신 말씀이 뼈를 에었어요. 이제 일본 쌀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깊은 탄식과 함께 한마디 더 덧붙이셨습니다. 조선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랐던 그 쌀 앞에서 일본 최고장인도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미 한 그릇이 일본 전통 초밥의 긍지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제8년 기자 경력 중 가장 경악스럽고 가장 혼란스러운 감정을 경험한 하루였어요. 이토 대장님의 경악스러운 고백을 들은 후 저는 더 심각한 위기를 직감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불길한 예감이 꿈틀거렸어요.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의 신호탄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급히 도쿄경제대학 다나카 아키라 교수님께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일본 경제 분석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자 정부 핵심 자문위원이시죠. 전화 너머 다나카 교수님의 음성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계셨습니다. 사토 기자님, 현재 일본 정부 내부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이시던 분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쌀 문제가 단순한 농업 이슈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 경제 전체를 뒤흔들 대재앙의 전조예요.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교수님, 설마 그 정도로 심각한? 수개월 전부터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해왔습니다. 한국의 농업혁신이 일본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있다고요. 하지만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다나카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좌절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 농림수산성의 비밀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산 쌀의 시장 침투력과 파괴적 영향력을 분석한 내부 문서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절대 공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만약 한국산 쌀이 일본 시장을 본격적으로 잠식하기 시작한다면 일본 농업은 불과 몇 년 만에 완전히 와해될 것입니다. 이미 전국 각지에서 농가들이 절망하며 한국 기술을 배우겠다고 울부짖고 있다는 참담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떨리셨어요. 일본 주요 유통업체들이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대형 마트 체인들이 한국산 쌀 대량 수입을 극비리에 추진 중이에요. 소비자들이 한국산 쌀의 압도적 우월성을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매료되고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인지 절망인지 아니면 공포인지 모든 감정이 뒤엉켜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즉시 NHK 편집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 했어요. 국장님께 긴급 보고를 올릴 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 사안의 심각성을 반드시 한국 현지 취재가 필요합니다. 국장님은 처음엔 신중한 반응을 보이셨지만 제가 수집한 정보들을 검토하신 후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농업 뉴스가 아니군요. 맞습니다. 일본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3일 후 한국행이 공식 결정되었습니다. 그 3일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밤마다 뒤척이면서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하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즉시 전주행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창밖 풍경이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빽빽한 고층 건물들이 사라지고 푸른 평야와 구름이 무한히 펼쳐지는 목가적인 농촌 풍경이 전개되었습니다. 참 평온한 풍경이네. 잠깐이나마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풍경 속에서 정말 일본을 완전히 압도하는 농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가슴속에서 긴장감과 호기심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전주에 도착해서 농촌진흥청으로 향하는 길, 저는 정말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고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과연 여기서 일본 농업을 압도한 그 무서운 비밀을 확인할 수 있을까? 농촌진흥청에서 만난 박현수 박사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미국 UC 데이비스에서 농업생명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엘리트셨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 츠쿠바 대학과도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 농업 기술을 누구보다 정확히 아시는 전문가시구나. 박현수 박사님이 보여주신 연구시설을 보고 저는 정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미래 시스템이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조절되는 첨단 재배실에서 수백 가지 품종의 벼가 자라고 있었어요. 각각의 품종마다 인공지능이 최적의 기후 조건과 토양 환경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농업이 아니야. 완전한 과학기술 산업이야.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일본이 아직도 전통적인 손맛에만 의존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미래 농업을 완성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 농업 기술의 해외 진출 현황이었습니다. 박현수 박사님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지역에 한국 스마트팜 기술을 수출해서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에서, 믿기 어려웠어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에서 한국 기술로 싱싱한 채소와 쌀을 생산하고 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네덜란드와 독일 같은 유럽 선진국들도 한국의 농업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서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유럽 농업 시장에서도 한국 기술이 검증받고 있다고 박사님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정보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주의 대규모 농장에서도 한국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 케냐에서도 한국 농업 기술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 농업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혁명이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웠던 것은 드론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농업 시스템이었어요. 하늘에서 실시간으로 작물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이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양의 물과 영양분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저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농부 한 분이 태블릿 하나로 수백 헥타르의 농장을 관리할 수 있어요. 태블릿 하나로 수백 헥타르를.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일본의 농촌에서는 아직도 고령자분들이 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계시는데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농업의 수출 전략이었어요. 단순히 농산물만 파시는 것이 아니라 농업 기술과 시스템까지 함께 수출하는 완벽한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박현수 박사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세계 농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이미 30개 국가에서 한국 농업 시스템을 도입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품질과 기술력에서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 자부심 가득한 음성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넋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이 아시아 농업 기술의 선두주자라고 자부해왔는데 현실은 정반대였구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끄러움인지 절망인지 아니면 깊은 자괴감인지. 한국은 이미 15년 전부터 미래를 준비해왔으며 지금은 전 세계를 상대로 농업혁명을 수출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앞에서 과연 일본이 경쟁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농촌진흥청에서 경악스러운 현실을 확인한 저는
더욱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탐사 정신과 동시에 짓누르는 절망감. 이 상반된 감정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과연 양국 간 농업 기술력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더 알아갈수록 더욱 참담해질 텐데 하는 두려움도 함께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전북대학교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곳에서 만날 분은 이정호 농업공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농업기계공학 박사과정을 마치시고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포스닥 과정을 밟으신 세계적 전문가셨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 농림수산성과 10년간 기술 교류를 진행해 오신 경력이었습니다. 일본 농업의 실상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권위자시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정호 교수님이 제시해 주신 자료를 검토한 후 저는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한국 농업이 정말 갤럭시급으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부터 드론 방제, IoT 온실, AI 작황 예측까지. 이것은 농업이 아니라 거의 반도체 수준의 첨단 기술이었어요. 교수님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한국에 학습하러 오고 있습니다. K-농업 기술이 K-POP만큼이나 세계를 매혹시키고 있어요. 농사도 이제 삼성 갤럭시급 기술력으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저는 입이 바짝 말랐어요. 목구멍이 메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실상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전통 방식만 고집하고 있어요. 물론 장인의 기능은 뛰어나지만 기계화와 자동화 속도는 한국에 비해 완전히 뒤처져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스마트팜 도입은 있지만 한국보다 최소 10년은 뒤처져 있고 아직도 수작업장인 정신만 강조하고 있어요. 이정호 교수님은 한숨을 내쉬며 덧붙이셨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머무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향해 도약했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어요.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구체적인 기술력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은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완벽하게 조절해요. 드론이 상공에서 작물 상태를 스캔하고 IoT 센서가 토양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AI가 최적의 재배 환경을 구축하죠. 이것은 정말 반도체 공장 수준의 정밀함입니다. 저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반면 일본은 아직도 농민 개인의 경험과 직감에 의존하는 아날로그 방식이 주류예요. 더욱 절망적이었던 것은 생산성 차이였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은 동일한 면적에서 일본의 3배 이상 수확량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품질은 훨씬 우수하면서 말이죠. 저는 의자에 푹 주저앉았어요.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습니다. 이정호 교수님은 데이터를 제시하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 농업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의 영역입니다. 농민이 아니라 농업 엔지니어들이 논밭을 관리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일본처럼 감각과 경험에 의존하는 농업으로는 절대 경쟁할 수 없습니다. 냉혹한 분석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가장 뼈아팠던 것은 국제적 위상의 차이였습니다. 현재 독일, 네덜란드, 이스라엘 같은 농업 선진국들이 모두 한국 기술을 학습하러 오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 실리콘밸리의 농업 스타트업들도 한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죠.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부끄러움과 절망감이 뒤섞인. 반면 일본은 아직도 내수 시장에만 갇혀서 세계 무대에서는 점점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정호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농업도 K-테크의 영역입니다. 한국이 농업계의 삼성전자가 되었어요.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일본이 자랑하던 장인 정신이 한국의 갤럭시급 기술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 보였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 차이를 과연 이 경악스러운 현실을 일본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 무거운 고민이 저를 짓눌렀어요. 전북대학교에서 충격적인 기술력 차이를 확인한 저는 실제 현장을 직접 목격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정호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곳은 전남 고흥에 위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였어요.
330헥타르 규모의 거대한 미래 농업단지라는 설명을 들은 저는 즉시 고흥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 도착한 현장을 목격하고 저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농장이 아니야. 거대한 첨단 산업 단지였어요. 마치 신도시 개발을 위해 미리 조성해 놓은 것처럼 평지 한복판에 펼쳐진 미래도시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와 시설들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내부로 들어가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이곳은 39세 이하 청년 창업농을 대상으로 2년간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곳입니다. 작물이 최적으로 자라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향후 현장에서 직접 생산까지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어요. 39세 이하 청년들이 이런 첨단 시설에서 일본의 고령화된 농촌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젊은 청년들이 눈을 반짝이며 최첨단 장비들을 다루는 모습. 그 당당함과 자신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가장 경악스러웠던 것은 물, 액비, 영양제 등 식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이곳에서 직접 제조해서 공급하는 완전 자급자족 시스템이었습니다. 왼쪽에는 농가가 농촌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소규모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어요. 액비 배합부터 영양제 조절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프로세스화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식물 성장 환경의 pH 조절제, 영양제, 수분, 식물 강화제 등을 모두 컨트롤하고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실제 식물 공장의 입장에서 본 광경은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유리온실과 반개 폐형 구조로 설계된 첨단 시설에서 멜론과 레몬을 청년 창업농들이 직접 생산하고 계셨어요. 특히 레몬이 주렁주렁 달린 모습은 정말 탐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실내 출입은 불가능했어요. 병균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철저한 방역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세심함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있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스마트팜이 제어하는 요소들이었어요. 내부 온도, 이산화탄소, 산화와 환원을 조절하는 이시값, pH, 함수율, 내부 습도, 일사량, 배행량까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식물의 pH는 미생물 활성도와 연관되어 병충해까지 pH로 컨트롤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에요. 이것은 식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야. 완벽한 제어 환경을 구축하는 첨단 과학이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육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파종일과 정식일, 주수와 교육생 현황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면서 함께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매주 전국에서 200명씩 농업인들이 이곳을 참관하러 와요. 미래의 농촌은 정말 삽과 호미가 사라질 것 같아. 이런 시설이 완성되면 도시 안에서도 충분히 농작물 생산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이야기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미래의 농촌은 치유농업과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요. 농촌이 치유의 공간이 되면서 동시에 최첨단 생산의 공간이 되는 거죠. 생산 효율성의 극대화와 치유 전문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이었어요. 일본이 아직도 전통 방식에만 매달려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미래 농업의 완전체를 만들어 놓으신 거야. 이런 압도적인 차이를 직접 목격하고 나니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흥 스마트팜에서 충격적인 미래를 목격한 저는 머리가 완전히 복잡해졌어요. 하루 종일 농업 기술의 압도적 차이만 보다 보니 정말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정호 교수님이 제안해 주셨어요. 한국다운 곳을 한번 가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전주에 오셨으니 한옥마을이라도 구경해 보세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편견 없이 한국 문화를 바라보고 싶었거든요.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해서 첫 인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기와 지붕이 끝없이 이어지는 풍경이 마치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았습니다. 이정호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곳이 형성된 배경이 정말 흥미로워요. 1930년대 일본인들의 세력 확장에 반발해서 한국인들이 이 지역에 한옥촌을 형성했다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복잡하고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침탈에 맞서 한국 전통을 지키려던 선조들의 의지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구나.
일본인으로서 조상들이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 깊은 미안함을 느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국 분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정호 교수님도 제 표정을 보시고는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더욱 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를 원망하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위로의 말씀이었지만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 분들의 태도였습니다. 저를 일본인이라고 해서 차별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런 포용력과 관대함이 바로 한국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가 아닐까?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한국 분들의 정신력이 정말 위대하다고 느꼈어요. 길을 걸으면서 보니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한복을 대여해서 입고 사진을 찍는 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젊은 커플들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국의 전통 미적 감각이 현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모노를 입는 것이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은데 말이에요. 길거리 음식의 향기에 이끌려 이곳저곳을 둘러봤어요. 호떡, 꼬치구이, 붕어빵 등 다양한 먹거리들이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이정호 교수님의 권유로 몇 가지를 맛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한 길거리 음식인데도 깊은 맛과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 비빔밥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어요. 이정호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곳이었는데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맛이었습니다. 각종 나물과 고기, 그리고 고추장이 어우러진 조화가 정말 완벽했어요. 특히 밥이 너무나 찰지고 고소했는데 교수님이 웃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도 전라도 쌀로 만든 밥이에요. 아까 농업 현장에서 보신 그 놀라운 기술로 생산된 쌀이죠. 저는 또 한 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옥마을을 걸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분들의 문화적 포용력과 창조성이 농업 분야에서 보여주신 혁신성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시구나. 일본이 배워야 할 점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동안 머리를 식히려고 온 여행이었는데 오히려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에서 사흘간의 취재 기록을 정리하며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전주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충격적인 진실을 일본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해. 손이 떨렸어요. 과연 일본 분들이 이 절망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노트북을 열고 정리하기 시작하니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15년 전부터 미래를 준비해 오셨는데 일본은 아직도 과거에 갇혀 있었어요. 농업 기술력 한국이 갤럭시급으로 진화하신 반면 일본은 여전히 아날로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청년 농부 육성 한국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하시는 동안 일본은 고령화로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국제적 위상 한국은 전 세계에 농업 기술을 수출하시는데 일본은 내수에만 갇혀서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나니 더욱 절망적이야. 가장 부러웠던 것은 한국의 미래 비전이었어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본 39세 이하 청년들의 당당한 모습, 사우디와 유럽까지 진출하신 K-농업의 위상,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에서 느낀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합까지 모든 것이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계셨습니다. 한국은 농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워서 K-드라마 못지않은 소프트 파워로 만들어내셨는데 일본은 여전히 전통만 고집하며 혁신을 거부하고 있어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절망적이었던 것은 일본의 현실이었습니다.
고령화된 농촌, 방치되는 논밭, 후계자 없는 농가들,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정부와 기성세대까지. 모든 것이 한국과 정반대였어요. 한국 청년들이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캔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 반면 일본은 아직도 손맛과 경험에만 의존하는 시대착오적 농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런 격차로는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아 깊은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내일 일본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 모든 사실을 NHK 전국방송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현실을 직시해야만 변화가 가능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사명감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의 압도적 우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필요해. 자존심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하거든.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서는 일본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사흘은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놓은 시간이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니 한국의 진짜 모습이 보였어요. 농업혁명부터 문화적 포용력까지 모든 면에서 일본이 배워야 할 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니 눈물이 흘렀어요. 부끄러움일까? 감동일까? 아니면 희망일까?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 소중한 경험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 변화의 출발점이 되고 싶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죠. 일본 기자가 직접 경험한 한국 농업의 현실이 이렇게 충격적일 줄은 몰랐어요. 단순히 쌀맛의 차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두 나라의 미래를 가르는 거대한 격차로 이어진다니. 정말 생각해볼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청년 농부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캔다는 그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농업이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니라 첨단 기술 산업이 되어가는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반면 일본의 고령화된 농촌 현실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느낀 문화적 포용력이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한국 농업 혁신의 바탕이 되었다는 분석이 정말 설득력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런 균형감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 이야기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진실인지는 각자 판단하실 문제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혁신과 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